아무것도 없었던 허공이 가장 빠르고 자유롭고 치열한 공간이 되었다. 하늘을 나는 존재 인간. 그 위대한 꿈을 실현해온 항공 역사. 그리고 빼앗긴 하늘에서 시작된 비행의 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국의 하늘을 되찾기 위해 이국 땅에서 비행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꿈을 이어 1949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 한 대 없던 가난한 공군이 국산 훈련기 개발을 완료하고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까지. 우리 항공전력과 항공산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의 산증인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날개를 만들어낸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의 항공전력 발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라매들이 우리만의 날개를 갖기까지 수없이 도약하고 좌절하고 다시 비상하는 이야기. 오늘 그 첫 시간 함께해 주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의 항공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며 우리나라 공군 항공기 개발을 개척해 오신 강위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위훈입니다. 역시 국가연에서 제3연구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한국형 훈련기와 유도탄 개발을 이끌어 오신 조태환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태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T-1과 해성 등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시고 연구소장을 역임하신 안동만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만입니다. 국가연에서 KTX-1 연구개발단장을 역임하시며 우리 공군 항공기 개발과 수출에 이바지해 오신 이재명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신 이수용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가요, 우리 공군 항공기 개발사의 산 증인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만큼요, 이 공군 항공 전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강 박사님, 이 현대전에서 이 항공 전력이 갖는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항공전은 사실 1910년대 중반에 경항공기에다가 기총을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공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중전은 영어로는 이게 도그파이트라 그러는데 개가 맞춤 싸울 때 꼬리를 이렇게 물고 도는 것 마냥 도그파이트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 2차 대전이 되면서 주로 우리 잘 아는 B-29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탄이라든지 이와 같은 장거리 포격과 후방 차단 또는 지원군 공격까지 이런 작전들을 해왔고 전투기로는 최고도의 성능을 만들어 놓은 F-51이라는 항공기가 출연을 해서 이제 공중전을 했고요. 불행하게도 이 제트 항공기 공중전은 우리나라에서 50년대 초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60년대 그 중국 본토와 대만 금문도 간에 이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항공기에 장착한 미스를 발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 월남전에서는 초기 미스를 해보니까 이게 별로 시원치 않아서 주로 이 발칸포라든지
이 기총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신문에서 많이 보시고 알겠지만 최근 중동선에서는 다양한 그 중화력이 사용이 되었고 정확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크루즈 미사일, 다시 말하면 순항 미사일이 위력을 발휘해서 전쟁 승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저 뭐 간단히 요약한다면 1차적으로는 은밀성, 이것도 영어로는 스틸스라 그럽니다만 레다에 안 잡히고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 그 역할. 두 번째는 고속, 초음속, 전투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에 에프타바나, 그러니까 후기 연소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하는 잠깐 동안만 하는 거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는 F-22, F-22 그 랩토가 바로 그 스텔스의 개념이고 고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초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소위 슈퍼크루즈. 자꾸 제가 영어를 쓰게 됩니다만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그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런 개념이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중요한 비행기로 됐고, 이와 같은 유사한 항공기가 중국이나 일본도 상당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이퍼소닉 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이 날아갈 때는 아마 기동 회피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미래 전쟁의 개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잠깐만 들어봐도 지금 이제 현대전에서 항공 전력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 초음속 이 부분들이 뭐 상당히 굉장히 어떤 우위를 또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재명 교수님은 어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항공기가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그 비행을 하고 난 뒤에 실제 전투기로서 사용된 것은 1911년에 이태리에서 리비아에 전개돼 있는 터키군을 공격한 것이 처음입니다. 예. 예,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에는 주로 이제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 비행기들이 그 당시에는 무장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주로 정찰하고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후반기에는 이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도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1921년에 미첼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폭격기를 가지고 전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 해군에서 야 이 항공기가 속도가 빠르고 또 이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그때 전함이 침몰당할 때 그 전함에서는 어떻게 속수무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군에서도 이게 항공력이 없이는 앞으로 해군 전력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 2차 대전 때 이제 항공력이 이제 전략적인 공군으로서 이제 시작이 하게 됐는데 적하고 대치되어 있는 어떤 그 전선 안에 있는 어떤 도시라든가 이런 데 공격을 해가지고 또 후방 차단 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공격해서 사기를 자시키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전술 개념이 아니고 이건 전략적인 공군이 항공력이 앞으로 이제 미래 발전한 거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특히 그 독일 히틀러 군이 특히 이제 그 영국의 런던 폭격을 했습니다. 런던 폭격을 할 때 영국 사람들이 독일이 원하는 영국이 전쟁에 개입 안 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영국 국민으로 하여금 아예 그냥 독일군에 사기를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런던 시내를 폭격한다는 것은 전술 개념을 넘어서 전략적인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처음에는 독일군이 이 런던을 폭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합군이 특히 이 영국 공군하고 미 공군이 B-17이라고 있습니다. B-17이라는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B-17이라는 폭격기는 약 한 13만 대 생산이 됐는데요. 독일의 베를린하고 독일 도시를 공격을 했는데 베를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도시도 다 했습니다. 왜? 베를린만 하면은 거기만 집중 방어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공격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 주변의 도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5만 톤의 폭탄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제3제국으로서 그렇게 날뛰다가 이제 침몰하게 된 원인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항공력이 이제 지상전투, 해상전투, 해상전투에도 항공력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부각이 됐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태평양 전쟁, 진주만, 일본에서 그 진주만 공격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현재까지는 지금 이 항공력이 가장 더 부각된 것이 이 지금 중동전, 중동전에서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 오시락 이라크가 개발하고 있던 그 원자로를 폭격한 것, 그때 한 1,000km 됐습니다. 1,000km 되는 그 이 적지에 있는 거기를 갖다가 공군력으로 공습한 거. 그래서 현재는 좌우지간 현대전에서는 이제는 육군이나 해군의 그 전력을 별로 아군의 손실을 없애면서 최대한의 정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항공력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항공전력은 언제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대략적인 발전사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항공전력 그러면 공군 창설이겠죠, 물론. 근데 그 공군 창설 이전에 사실은 임시정부 시절에 1920년입니다만은 그 광복군의 그 노백린이라는 군무부장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로우즈라는 데다가 우리도 이제 공군을 만들자 해가지고 조종사를 그 키우는 조종학교를 캘리포니아에 만듭니다. 나라 잃은 지 9년 만에 대한독립을 선언했던 김일성. 그에 앞서 잃어버린 영공을 되찾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은 조선 청년들이 있었다. 한국인 최초의 파일럿 이영호, 미국 이름 조지 리.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로 건너가 미국인 비행사들로 편성된 라파예트 비행중대에서 156기를 출격한 에이스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 이성창, 박낙선, 최전함을 비롯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미국에서 파일럿 훈련을 받았다. 미국 한인의 동포들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이들의 수업료와 비행기 구입비를 제공했으며 쌀농사로 부자가 된 김종림의 지원을 바탕으로 최초의 조선인 비행학교가 건립된다. 당시 비행사 학교를 세운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극히 일부의 강대국뿐이었다. 비록 작은 문제로 비행학교는 1년 만에 문을 닫았지만 이들이 최초로 펼친 날개는 천재 파일럿 안창남, 그리고 중국 공군의 한국인 비행사들로 이어졌고, 광복 후에는 조선경비대 예하, 항공대를 거쳐 1949년 10월 1일에 대한민국 공군 창설로 이어진다. 하지만 날고 싶은 파일럿만 있을 뿐 비행기 한 대 없는 가난한 공군이었다. 1950년에 6.25 직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도 공군이 생겼는데 좀 더 비행기를 더 가지게 하자 해서 국민 성금을 걷어가지고 T6라는 비행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 성금으로 도입된 경비행기 T6. 6.25 전쟁 중 미 공군에게 원조받은 하늘의 캐딜락 F-51 무스탕. 6.25 전쟁에 처음 실전 배치돼 1950년대에 본격 도입된 F-86 등으로 항공 전력을 구축해온 공군은 1970년대에 들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다. F-5 중에서도 좀 새로운 버전, 더 좋은 것이 F-5EF였는데 그거를 새로 이제 그 공군이 그냥 직도입보다는 기술 도입 생산을 하자. 그러니까 면허 생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허 생산을 하는 걸로 해서 70년대 말에 시작을 했고
외국에서 완성된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하는 형식이었지만 KF-5 제공호 사업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1990년대 F-16을 면허 생산하는 KF-16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진화를 꿈꾸게 된다. 직도입보다는 한 1.2배 20% 정도 더 줬는데 그래도 그 20% 이상의 국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이제 항공산업을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KTX1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조립 생산과 면허 생산의 단계를 넘어 항공기 개발의 꿈을 꾸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KT-1과 2000년대 초 T-50을 잇따라 독자 개발하며 항공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진다. 더 좋은 비행기가 이제 소요가 또 2000년이 들어가면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F-35가 결정이 되고 곧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겁니다만은 저기 크게 보면 10년 주기로 한 번씩 새로운 전투기들을 들여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뭐가 될 건가 하는 걸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우리나라의 항공전력 발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태환 박사님, 이제 민간용이든 군용이든 이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수준의 항공 산업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항공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많은 이제 후발 국가들이 그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 각 국가들이 그 항공기를 보유하려고 하는지 이 항공 산업의 어떤 장점과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의 특성은 크게 나누면 한 5-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항공산업은 아주 고도의 정밀의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산업입니다. 항공산업에 항공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타 산업에 필요한 부품들보다 고도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운영 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이나 장비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항공기라고 하는 시스템은 적게는 한 만여 개, 많게는 수십만 개, 아주 제일 많은 것은 근 100만 개에 달하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고도의 첨단 복합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복합 시스템 속에 항공, 기계, 금속, 전자, 전기, 컴퓨터, 통신, 엔진 등 안 들어가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분야가 망라해서 최첨단의 최고의 기술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을 때만 합당한 비행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항공기에 쓰이고 있는 부품들은 많은 경우에 타 산업에 쓰이고 있는 부품들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부품이 통과해야 되는 검사 기준이 워낙 높고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타 산업에 비해서 적게는 4-5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항공기는 부품 및 총조립 시에 타 산업에 있는 부품들 같이 자동화를 기술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동시에 굉장히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도의 훈련된 고도의 인력들의 많은 고용이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형 산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다음번은 이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현대전에 가장 중추가 되고 있는 항공전력의 기관이 되는 그러한 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항공선진국에서는 자기네 항공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외국에 누출하지 않으려고 기술 보호 장벽을 아주 높게 쳐놨기 때문에 외국에서부터 기술 도입을 해서 생산하기가 기술을 얻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한번 습득하기만 하면
이것은 워낙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타 산업으로의 그 파급 효과도 높아서 그 나라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우주 개발을 위한 아주 그 관문의 첨단 산업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항공 산업에 많이 참여해서 꿈을 가지고 향후에는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 6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공산업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민간 부분을 포함을 해서요. 우리의 지금 항공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한번 좀 훑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한 후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손으로 항공기를 설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비행을 한 첫 번째 비행기는 6.25가 끝나가는 무렵 돼서 1953년쯤 돼가지고 사천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공군의 군수사령부가 사천에 존재했었는데 거기 근무하시던 이원복 소령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제작하고 설계하고 비행을 했던 비행기 부하로가 제일 첫 번이었었습니다. 이원복 선생님은 서울공대 항공과를 제1회로 졸업을 하시고 나중에 6.25가 발발했을 때 공군에 조인하셔서 공군에 참여하셔서 나중에 공군의 수리차장까지 지내신 아주 우리 항공계의 선구자이신데, 이 양반이 비행기 부하로를 만들어서 성공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아하셔서 부하로라고 하는 휘호도 내려준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72년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구에 있던 항공창이라고 하는 대구의 수리창에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PL2라고 하는 자가 제조 항공기가 있는데, 그 항공기의 설계도를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직접 부품들은 제작을 해서 한 4대 정도 만들어서 비행을 했던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982년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의 장극 박사님이 운영하던 항공우주연구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예산 지원은 받았습니다만 미국에서 항공기, 키트로 조립하는 항공기에 키트를 사다가 한국에서 조립해서 비행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업체인 칼하고 한국파이버 같은 데서 중심이 돼가지고 1993년경에 창공 9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설계 제작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간헐적인 비행기를 만들었던 경험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이 비행기들은 전부 다 양산 소요를 창출하지 못해서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모두 끝나고 말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서 양산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비행기를 만들었던 첫 번째 계기는 KT-1 공군의 기본훈련기 개발이 처음이었었습니다. 이 과제는 여기 계신 강희원 박사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1988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에 199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해서 1998년에 공군으로부터 무기체계 사용가 판정을 받아서 200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총 85대를 공군에 납품을 해서 지금 사천에서 우리나라 보라매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터키, 칠레 등 외국의 한 80여 대의 비행기를 수출해서 이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지금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는 순수한 훈련기뿐이 아니라 국내 다른 소요로 쓰이고 있던 저속 통제기라고 하는 항공기가 있었는데 너무 노후해서 이 KT-1을 개조해서 KA-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20대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 항공기 사업 KT-1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 다음 과제인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KTX-2라고 해서 1992년부터 선행 개발을 시작했는데 1997년에 정부에서
이것은 카이가 체계 개발을 주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락히드하고의 합작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완료한 것이 한 2005년 정도고, 그리고 순수 훈련기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T-50을 한 50여 대 정도 쓰고 있고요. 리드라인 파이터로 50대, 리드라인 파이터로 한 22대, 그리고 경공격기로서 FA-50이라고 해서 전투기형으로 만들어서 한 50대 정도를 쓸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한 64대 정도를 수출해서 이 비행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많이 알렸고, 그리고 전 세계에 관심이 많아진 현재 T-50은 현재 미국의 차세대 훈련기에 지금 아주 좋은 캔디데이트로 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거기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아주 큰 청신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엔 지금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의 전망이 향후 우리나라의 그 항공산업에 아주 많은 분수령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53년 이제 부활호로 시작을 해서 KT-1 또 T-50 고등기까지 주 역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박사님, 이제 민간 분야든 어떤 군수 분야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항공산업이나 이 독자적인 어떤 이 항공 관련 그 항공 전력을 구축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벽이 굉장히 높은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후발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숨겨진 이야기보다는 돈이 없어요. 첫째. 두 번째, 그걸 우리 손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으로 하려니까 그거를 설계할 인력도 없었고, 또 설계에 필요한 인력뿐이 아니고 사실은 필요한 기술 자료나 각종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연구 장비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공군은 더 좋은 비행기, 더 세계 최고인 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폰이 만들 시절에 벤츠 내놓으라 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늦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들어간 예산 없고 인력 없고 할 수 있는 기술 없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T-50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로 알아볼 이야기가 이제 항공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또 매 시간마다 이제 반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수영 고문님, 이 자동차나 선박과 비교해서 이 항공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또 설계자 입장에서 이 과정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어려운 점 어떤 걸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요 앞에 분들은 항공 전력 내지는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공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뜨는지, 즉 그건 지금 자동차인 경우에는 육상을, 그 다음에 배인 경우에는 바다 위를 뜨는데, 항공기인 경우에는 도저히 제가 여행을 할 때도 계속 느낍니다만은 저렇게 무거운 여객기가 어떻게 항공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사뿐히 떠가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가는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이 비행하는 영역이 공기 중에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워낙에 가벼운 이 공기인데, 이 공기도 사실은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량이라는 게 물에 비해 가지고 한 800분의 1 정도의 어떤 질량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상당한 속력을 내고, 그다음에 많은 공기가 한꺼번에 이 앞에 올 경우에는 서서히 이게 뜨기 시작하거든요, 비행기가.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경항공기인 경우에는 활주로가 짧은 데서 금방금방 이륙하지만은 좀 무거운 항공기인 경우에는 상당한 속력을 붙인 다음에 조종관을 땡기면서 항공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늘 뜨다 보니까 아까 조태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차 하는 순간에는 하늘에 공기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이건 그대로 사고로 직결되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이 안전성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부품들도 일반적인 선박이나 자동차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품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다음 공차라든지 이런 것도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엄격한 게 아니라 그걸 모든 실험을 거쳐가지고 베리파이를 하고 또 조립을 해가지고 서버 시스템 단계에서 또 성능을 확인을 하고 항공기 전체 조립을 해가지고 비행 시험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그런 위험성 속에서 쭉 개발을 하는 게 저희 항공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이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거는 가다가 섣부리면 그만이고 미사일은 시험 한번 하고 물론 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하지만은 이 항공기인 경우에는 거의 날마다 개발 중에 거의 날마다 하루에도 한 3, 4회씩 계속해서 이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시험하는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고 또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그 다음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밤새워서 고쳐야 됩니다. 그 뭐 마냥 그 고치는 시간을 넉넉하게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출장도 더군다나 이제 저희들 연구소는 대전인데 실제 개발하고 비행 시험은 전부 사천에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출장도 워낙에 작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항공기가 이 기동성이 보통 딴 장비에 비해 가지고 기동 뭐 G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조금 밑에서 압력이 그게 지금 전투기인 경우는 굳이 해서 보통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블랙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태가 되게 되면은 피가 아래로 쭉 몰려가지고 그냥 의식 불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투 조종사인 경우에는 이 G슈트라든지 이런 걸 입고 그 어려운 G를 이겨내고 있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이제 환경 속에서 비행을 하게 되고 이 안전성을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군용기인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는 그 정도 되더라도 그 이전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민수기인 경우에는 더 엄격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9성 비행하는 시간에 한 번 정도 사고 날 그 정도의 어떤 설계 요구 조건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KT1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한 10,000시간 수명 시간을 디자인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한 100대 정도 되니까 그걸 쭉 다 한 30년간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의 마이너스 6성 정도의 어떤 확률을 가집니다. 그 이야기는 KT1 100대를 30년간 운용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뭔가 큰 사고가 한번 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하다가 보니까 그 확률이라는 게 기계적인 설계 결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조종사가 조작을 하면서 어떤 미스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항공 전공한 사람들은 체계 종합적인 마인드가 타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폭이 넓은 게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총망라해가지고 확률이 얼마가 되고 이번 정비사가 실수할 확률까지도 그 분석할 때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게 12 마이너스 6성 해야 이게 오케이 개발 양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점이 안전성, 그다음에 운용 환경의 다양성, 그다음 그거 말고도 앞으로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무게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계속 비행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후속 군수 지원. 그 모든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돼야 항공기가 어림없이 잘 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KT1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자동차와 이제 선박과는 또 다른 환경과 또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체력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 박사님.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서 또 다 같은 항공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 전력을 위해서 투입되는 어떤 군용 항공기하고 또 일반 항공기랑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반 항공기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여러 어떤 장비들이 또 일반 이 군용 항공기에서는 좀 다른 어떤 특색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 항공기가 구별되는 이 군용 항공기만 갖고 있는 특징 아니면 어떤 성능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네. 항공기는 이제 모든 항공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항공기를 대별하면 여객기나 수송기 같이 큰 대형 항공기하고 전투기나 훈련기 같이 이렇게 좀 크기가 작은 소형 항공기를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소형 항공기를 위주로 해서 민수형과 군수형이 어떤 차이가 있나 간단히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형 소형 항공기는 영어로는 이걸 General Av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 항공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소형 항공기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보통 스포츠용이나 취미생활이나 또는 뭐 관측용 카메라를 달고 하늘을 다니면서 뭐 어디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무슨 에어쇼 같은 데서 기동을 한다든가 그런 데 쓰는 그 민수형 항공기는 경제성을 이유로 해서 대개 이제 프로펠러 추진을 하고 있는 저추력의 엔진을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체도 약하기 때문에 고기동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전투기나 이제 그것을 훈련하는 군용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 환경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 환경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아주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빠른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고 그에 더불어서 아주 기체 구조도 아주 강력한 기체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아까 뭐 G-포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항공기가 고기동을 해야 될 때 고기동을 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도 아주 강력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한 군용 항공기는 대부분 다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화력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대개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대의 추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이제 이수영 고문님 얘기를 하셨지만 아주 극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아주 저온 또는 뭐 고온,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시험도 다 거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전투라고 하는 상황이 항상 좋은 날씨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천후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밤에도 운영을 해야 되고 구름 속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계기 비행 관련된 모든 장비들이 다 서포트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종사를 보호하고 탈출시킬 수 있는 비상 탈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군용 항공기에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수영 고문님. 근데 이제 항공기를 제작하려면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조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다양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게 다양한 그 변수들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기술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나요? 사실 저희들 KT1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공군에서 정비를 한다거나 또는 면허 생산을 한다거나 해서 제작하는 기술들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인테그레이션, 종합화되는 모든 분야를 다 옵티마이저, 최적화해가지고 항공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험은 기술이라든지 인력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항공기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시험 시설들인데 이번 조종사도 일반 조종사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 따로 교육을 받고 특별히 이제 인가가 된 사람만 비행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라든지 그다음 개발 장비 중에서도 이제 항공기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항공기가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뭐 물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서브 스케일로 나무라든지 또는 알루미늄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앞에서 풍력 발전을 일으켜 가지고는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행기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풍동이라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제 형상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외형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비행기가 힘을 얼마나 받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각 대학에서 조그마한 이런 교육용 풍동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쓸만한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좀 큰 시험 시설이 필요한데 국내에 없어가지고는 해외에서 이제 사용한 경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ADD에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 풍동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항공우주연구소에서도 상당히 큰 풍동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수용 가능한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시험하는 시설. 그 당시에는 이제 구조시험 시설은 저희들이 미사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만은 미사일하고 또 항공기하고는 또 상당히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시험해야 될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 습득, 시설, 장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공 전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자전공, 기계전공, 금속전공 각 분야 대학 전공한 사람들을 1년에 한 30명씩 해서 거의 한 100명 정도 해마다 탐색개발 착수하고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만은 그 각종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장, 특히나 그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장 필요한데 우리 여기 이재명 교수님이 처음 비행장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 공군하고 또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선정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러한 시험 시설 인프라가 구축하는 게 같이 병행돼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피드, 굉음, 질주, 말에게 스포츠 F1. F1 머신의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 이상, 최고 출력은 700마력 이상이다. 보는 이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을 선사하는 스포츠지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드라이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다. 콕핏이라 불리는 F1 머신 조종석 온도는 무려 40~50도에 달하며 드라이버들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특수 소재로 된 두꺼운 옷을 입는다. 한여름에 내복과 오리털 점퍼를 껴입고 한증막에 들어서는 셈이다. 무엇보다 고속주행이나 회전 시 원심력에 의해 중력 가속도가 발생하는데 드라이버들은 3.5에서 5G, 즉 중력의 3.5에서 5배의 힘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단련되지 않으면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F1 드라이버보다 더욱 극한의 환경에서 중력 가속도를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항공기 조종사들이다.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조종사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받게 된다. 이 힘을 G포스,
중력 가속도라 부른다. 전투기는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상승, 하강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순간마다 인간의 신체가 견디기 힘든 중력 가속이 발생된다. 따라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중력 가속도를 견디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G-테스트라 부르는 이 훈련은 1.5G에서부터 G9까지 점점 중력 가속도를 올렸다가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비행기가 급상승할 경우 아래쪽으로 높은 중력 가속도가 발생하면 온몸의 피가 일시에 다리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하체의 핏줄은 크게 부풀거나 파손될 수도 있고, 반대로 뇌로 공급되는 혈액과 산소량이 부족해지며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을 경험하기도 한다. 반대로 급하강할 때는 일시에 많은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갑자기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 시야가 붉게 변하는 레드아웃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오르는 것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다. 전투기는 곧 조종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티끌만한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 초고난도 기술로 완성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투기를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0여 개국에 불과한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항공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이 교수님, 이제 우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항공 안보 환경이 어떤가를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항공 안보 속에서 우리의 항공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항상 교차하는 지정학적인 아주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을 비롯한 그다음에 주위에 중국은 특히 이제 최첨단 항공 우주국으로서 지금 스텔스 전투기 젠 20을 지금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산동반도 쪽으로, 그것도 이 한반도에 가까운 쪽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주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F-35 스텔스 항공기를 지금 일본하고 오키나와 또 일본도 자체 이제 F-35 스텔스 항공기를 지금 기술 도입 생산합니다. 그건 기술 도입 생산하고, 그리고 자체 스텔스기 F3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T-50이라고 해서, 그리고 수호이 57이라는 또 그거의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에서 가장 그 강대한 이 강대 세력들, 항공 우주 전력에 있어서 강대 세력들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곧 근본에 F-35 스텔스 항공기를 이제 곧 출고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으로는 한 800여 대 항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송기, 뭐 지원기에서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 560여 대 전체 군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F-16이 168대 정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F-15가 60여 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산 개발한 FA-50이 한 60여 대 해서 한 288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F-35를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를 40여 대, 앞으로는 뭐 한 60여 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질적으로는 북한에 상당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적으로는 아직도 북한이 더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이 지역에서
이 강대국들이 이 최신의 이 스텔스 기를 전부 운영하고 우리도 이제 가지게 돼서 앞으로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스텔스 F-35와 항공전력으로서 북한의 항공전력을 괴멸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목표입니다. 예. 오늘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군 항공기 개발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 흥미진진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국산 항공기 개발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